네, 이제 세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이고요. 이제 듀레이션 특징 우리 이제까지 공부했죠. 그래서 듀레이션 특징 공부했고 이제 우리 세 번째에서는 실무에서 이자율을 공부할 건데 그 전에 듀레이션이 표현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금융상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 가면 이제 그 증권이라는 그 창에서 이제 펀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펀드 정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채권형 펀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란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펀드는 뭐죠? 펀드는 50개에서 100개 정도 되는 종목을 사서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해서 수익률을 고객한테 배당해주는,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고객이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주고 운영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다가 수익을 돌려주는. 그래서 그 이런 것을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펀드는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 유명한 거 하나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교보, 악사, 투모로우, 장기, 우량 증권, 투자 신탁이라고 돼 있네요. 항상 펀드는요, 첫자가 운용사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펀드는 교보 악사라는 그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채권형 펀드다. 채권을 사서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채권을 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자거든요. 보면 올해 수익률이 2.5네요. 높았네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시중금리가 이제 너무 낮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0.5잖아요. 그리고 시중금리가 지금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올해 수익률이 2.5니까 굉장히 높았네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올해 수익률이 2.5가 났네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채권에 투자하는 이 펀드가 항상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듀레이션을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채권의 듀레이션은 얼마입니다 라고 오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만 봐도 듀레이션을 알 수가 있어요. 볼게요. 이 펀드에서 운영하는 채권의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요. 하단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면 포트폴리오란에 이래 보면요. 안에 이렇게 밑에 내려보시면 평균 듀레이션이 나와 있죠. 평균 듀레이션 해가지고 4.08이래요. 4.08. 주로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이 교보악사 장기 우량 증권 채권 펀드는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데 이 채권의 그 평균 듀레이션 채권이 많으니까요. 이 채권들 듀레이션의 평균은 4.08년이래요. 3.08년. 그래서 이 평균 듀레이션은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그 계산한 공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이 채권은 주로 장기 채권인가 봐요. 장기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4.08이라는 평균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펀드 사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진 챔피언이라는 우리나라의 또 단기 채권형 펀드 중에서 또 유명한 펀드입니다. 유진 챔피언. 이 펀드 이름에서 보듯이 운용사는 유진입니다. 그래서 유진자산 운용에서 운영하는 단기채 증권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채권 중에서도 좀 짧은 단기채 위주로 운영을 하니까 만기가 단기라면 듀레이션도 단기겠네. 제가 말씀드렸죠. 듀레이션은 채권의 만기보다 길 수 없다. 그럼 채권의 만기가 단기라는 것은 듀레이션도 짧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올해 수익률이 1.3%네요. 1년 수익률이 1.6% 정도 되네요. 당연히 듀레이션이 짧다, 만기가 또 짧다 하면 수익률도 조금 더 적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이 적기 때문에 위험이 적은 곳에 수익도 적겠죠. 예, 그래서 장기채보다는 수익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위험의 노출도도 적어서 채권 시장이 마이너스를 보일 때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위험도 이제 적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서로 이제 장단점이 존재하니까요. 무조건 뭐 단기가 좋다, 장기가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이제 없겠습니다. 이 유진 챔피언 단기채 증권자 투자 신탁의 듀레이션 얼마가 될까 궁금해서 하단을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평균 듀레이션이 1.47년이네요. 역시 단기채 위주로 구성이 된 펀드다 보니까 듀레이션도 짧구나. 이게 이제 뭐 이자 지급받는 거를 현재 가치로 다 환산해서 가중 평균한 이제 값이잖아요. 예, 그래서 1.47년이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담은 펀드는 채권들의 평균 듀레이션을 오픈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듀레이션을 이렇게 실무에서도 쓰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사례로 제가 재미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의 이제 이자율이라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 한두 문제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집중해서 보시고요. 실무에서 이자율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준금리 중에서 최고 낮은 이제 이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0.5% 기준금리 가지고 있는 아주 이자율이 낮아져 있습니다. 금리가 아주 낮아져 있습니다. 주요 국가 기준금리 현황 한번 볼까요? 봤더니 미국은 0에서 0.25, 유럽은 0%, 한국은 0.5, 중국은 4.35, 일본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랍니다. 기준금리가 엄청나죠. 이럴 수도 있구나. 어쨌든 한국은 0.5%로서 선진국처럼 점점 이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낮은 이자율 속에서 저축을 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좀 힘들죠.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국은행연합회라는 어떤 그 사이트에서 각종 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행연합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국내 은행의 이제 종류도 나와 있고요. 각종 금리, 그 다음 공시사항, 뭐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정보는 다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의 어떤 건전도까지도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은행연합회를 보니까 우리 국내은행은 이렇게 지금 현재 있네요. 그래서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IBK은행 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K뱅크, 카카오뱅크까지 이렇게 은행들이 우리나라에는 있고요. 이건 이제 국내은행이고요. 우리 외국은행들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은행들, 일본의 은행들, 프랑스의 은행들, 영국의 은행들 해서 각 나라의 은행들이 이렇게 중국, 싱가포르, 호주, 네덜란드, 뭐 스위스에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지만 아주 하나씩 철수하는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콩의 HSBC 은행도 우리나라에서 철수했고요. 많이 철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이 잘 맞지도 않았고 또 지금 점점 비대면으로 바뀌어가면서 은행들이 많이 영업 점포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력도 많이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은행업이 밝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행연합회에서는 금리도 이렇게 비교해서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예금 상품, 적금 상품, 금리들 다 오픈해 주고 있고요. 우리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각 은행별로 이제 비교해 봤더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금리 낮아졌죠. 그래서 예금 금리가 1% 넘는 게 안 보이죠. 거의 1년짜리 넘어가지 않는 24. 최고 우대 금리, 저 받기 어렵잖아요. 최고 우대 금리. 그러니까 기본 금리 보시면 1% 이상이 없죠.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굉장히 낮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가야 카카오뱅크 이런 데 가니까 이제 한 1%짜리 이제 나오고 있고요. K뱅크도 뭐 1% 해서 이렇게 상품별로 해서 1%짜리가 좀 있기는 있네요. 이거 잘 찾아서 해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은행연합회에 다 공시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출금리입니다. 우리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인데요. 이제 기준금리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아까 0.5%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이렇게 조달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0.5%짜리 한국은행에서 돈 밀려와가지고 또 풀기도 하고 예적금 받아서 또 대출로 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금리로 자기들의 수익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대출금리 비교를 했더니 또 이렇게 많은 은행을 전국 은행연합회에서는 다 비교해서 이렇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3%, 4%, 5%, 6%, 7%, 8%까지도 보이네요. 그래서 한 2%에서 8%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뭐 10%, 11%도 보이네요. 그래서 아까 그 예금금리 보셨죠? 그래서 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수익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이 예대마진으로 은행의 수익이 되는데 그게 이제 순수익이겠죠.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비용도 들어가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빼고 이제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대출의 금리를 한번 보시면 2.5에서 한 7, 8% 사이를 이제 10%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네요. 예, 엄청난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시장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그다음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한번 살펴봤고요. 채권에 대해서 우리 잠깐 다시 공부할게요. 왜냐하면 채권이 결국은 이런 은행의 금리를 또 좌지우지하는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 위험도 공부했었고 듀레이션도 공부했는데 이런 기본 바탕에 채권이 이제 있죠. 듀레이션도 채권 이제 회수 기간, 잔존 만기에서 현존 가치로 계산해서 계산한 회수 기간이 채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함으로써 이제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권은 주식과 달리요. 주식은 주식회사에서만 발행할 수 있죠. 근데 채권은 주식회사뿐만이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다양하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 기업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 즉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돈을 빌리면 국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주식회사에서 돈을 빌리면 회사채가 되겠습니다. 이때 채권을 발행한 기관은 채무자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부나 주식회사들은 채무자가 되겠고요. 그 소유자는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채권을 발행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을 소유한 채권자는 자본증권 가운데서 원금은 물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일정한 기간 후에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수익성과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안정성, 그다음 중도에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 가능 여부인 유동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과 달리 그 소유자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특징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채권은 일정한 기간 후에 얼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성도 갖추고 있고요.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요. 중도에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죠.
채권 수익 구조와 이제 가격입니다. 채권은요,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면 거기 표면 이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를 받습니다. 그걸 이표로 받든 만기에 받든 표면 이율대로 이자를 받거든요. 그런 이자 수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제가 가치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는 만 원짜리가 11,000원이 되기도 하고요. 9,000원이 되기도 하고요. 채권의 가격은 움직인다. 그래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자본 손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수익 구조는 두 가지다. 이자 수익 구조와 자본 수익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설명드렸듯이 쿠폰에서 발생하는 시간 가치에 따른 시간을 경과하면서 쿠폰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고요. 자본 손익은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 손익이다라는 거. 그 채권 투자 수익에는 이자 수익과 자본 수익이라는 두 가지 수익 구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제가 왜 채권이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이 다 발생하는지는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사례에 보면 투자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A라는 투자자와 B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 A가 우리 투자자 A가 이제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사러 갔습니다. 채권은 거래소에서 가면 또 쉽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증권사 가서 이분이 1,000만 원치 채권을 샀어요. 채권의 가격은 다 천차만별이지만 만 원에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 원 하는 채권을 1,000만 원치를 산 거예요. 근데 그 채권은 발행할 때 당시에 만기가 5년이고 표면 이율이 5%래요. 5% 표면 이율이 5% 이자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는 5년입니다. 이렇게 A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A가 투자할 당시에 기준금리가 3%래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3%인데 이 채권의 이자가 5%니까 괜찮네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투자를 하고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표면이율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받고 있었죠. 3개월마다 2표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근데 2년 뒤에 기준금리가 1%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는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나의 채권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왜냐면 5%짜리 채권, 확정짜리 난 들고 있잖아요. 확정 5%짜리 들고 있으니까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B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치 채권을 1,030만 원에 팔게 됩니다. B는 5%짜리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1,000만 원짜리지만 1,030만 원에 사도 나는 이득일 것 같아 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5% 이자를 받았지만 1,000만 원에 대한 5%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1,030만 원을 대입하니까 이분의 실질 이자는 4.85가 되는 거예요. 4.85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기준금리가 2%니까. 그래서 4.85 정도 되는 실질 이율을 적용이 되는 이거를 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채권 듀레이션 계산할 때 이게 시장 수익률, 만기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질 이율이 시장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샀습니다. 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지나니까 소유주 B는 3년 뒤 이제 만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채권 발행한 주체로부터 1,0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원금을 받았죠. 예. 받았지만 받을 당시에 표면율이 5%지만 5%짜리였죠. 그래서 원금을 1,000만 원 이제 받았습니다. 결론을 볼게요. 결론을 보니까 투자자 A와 B는 A부터 보면요. 채권은 차익은 30만 원 이득을 봤어요. 1,000만 원 주고 사서 1,03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30만 원 이익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총 이자는 2년 동안 표면율 5%씩 받았기 때문에 이자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 총 수익은 자본손익 30만 원과 이자 수익 130만 원 해서
100만 원에서 총 수익 130만 원 받았고, 이분 같은 경우에 투자금 1000만 원 대비 연수익률은 6.5%를 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투자자 B는요. B는 채권에서는 1000만 원짜리를 1030에 샀기 때문에 손해를 30만 원 봅니다. 왜냐, 본인은 1030만 원 투자했는데 만기 때 1000만 원 돌려받았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은 손해를 봤지만 이자는 3년 동안 5%씩 해서 15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총 수익금은 120만 원이 되고요. 본인이 투자한 1030만 원 대비 그 수익률을 계산하면 3.88이라는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같은 5%짜리 표면 이율이 되어 있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변한다는 거죠. 금리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듀레이션과 다른 듀레이션도 뭐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듀레이션과 다른 금리와 채권 수익률의 관계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소유주 A 입장에서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 라는 아주 중요한 논리가 나오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이제 수업 때 배웠었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소유주 A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주 A는 채권을 투자했더니 시중금리가 떨어지니까 시중금리가 떨어지니까 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갔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리와 채권 수익률의 관계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채권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대목을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단기 채권형 펀드, 장기 채권형 펀드 보셨듯이 채권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이 있어요. 회사가 돈을 빌릴 때 2년짜리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10년짜리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채권이 좋을까, 장기 채권이 좋을까를 본다면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은 다르다. 내용을 보시면 경기 상황이 만약에 상승기인 거예요. 우리 경기가 막 상승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경기 하락기죠. 근데 지금이 아니라 경기가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경기가 상승하면요. 경기가 상승을 하면 기준금리가 일단 인상이 됩니다. 금리를 올립니다. 경기가 상승하니까. 그러면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고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우리 앞 PPT에서 배웠죠. 앞 PPT에는 금리가 하락하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죠. 그 말은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얘기거든요. 근데 금리가 상승하니까 여기 보시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럴 때는 단기 채권을 추천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단기 채권이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짧게 들고 있어야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단기 채권에서 1%든 2%든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자본 손실은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채권 위주로, 즉 보수적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 하락기에는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시중금리가.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상승했죠. 아까 투자자 A 보셨죠? 소유주 A 보니까 금리가 하락하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상승하니까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굳이 단기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득을 극대화시킵니다. 아까 소유주 A가 30만 원의 자본이득을 취득했거든요. 그렇게 자본이득을 극대화시키고요.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도 적지 않거든요. 이자 수익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동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경기 하락기 때 더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서 그 투자자들의 투자가 많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 예시로 들었던 그 채권형 펀드가 왜 올해 수익률이 좋았을까도 한번 여기에 비춰서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경기 하락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교보 악사 장기 우량형 채권 펀드의 수익률이 좀 좋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채권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채권이 좋을지 장기 채권이 좋을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다. 주식도 마찬가지, 채권도 마찬가지 다르다는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내용입니다. 채권 투자 시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권 투자는요, 경기 상승으로 인해서 시중금리가 이거는 경기 상승, 그러니까 경기 상승을 하면요, 우리가 시중금리가 상승한다고 했죠. 이거는 시중금리가 상승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경기 상승으로 인해서 시중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럼 경기 하락할 때는 다 좋으냐가 아니라 경기가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했던 기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채권 발행 기업의 위험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채권 발행 기업이 위험도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 채권 발행 기업이 위험해지면 그 채권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그 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랬고요. 그때 제 기억에 그 금호타이어가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금호타이어의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마 금호타이어 때 혹시나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기업의 이름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한참 서브프라임 때 많은 기업들이 그 채권이 위험해지면서 왜냐면 채권을 파산하면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어려워지면 그 개별 채권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채권 투자 시에는 그 채권의 본연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환이 중요하다는 거죠. 환율. 그래서 투자국의 통화가 하락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채권 투자할 때는 그 채권의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율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도 채권 투자 시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중요한 건데 이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 올라간다. 원리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업을 이자율 위험이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이사이 우리가 사례들 보고 용어 보고 듀레이션 공부를 오늘은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요. 이자율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이자 수익이 어떤 의미를 이제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순이자 수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로 제가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만기에 대한 그 불일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자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공부한 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이 사이에서 이 페이지에 한번 자세히 안 보고 넘어갔는데 이 페이지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쉬운 거라서 잠깐 볼게요. 아까 순이자 수익이 이제 우리가 그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예금과 대출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위험이 이자율 위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금융권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을 보면 장기 이자율이 미래에 기대되는 단기 이자율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년짜리 예금금리보다는 5년짜리 예금금리가 조금 더 높죠. 같다면 다 1년짜리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 더 높아요. 이게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는 거.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듀레이션 공부했었고요. 듀레이션이 어떤 건지 의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의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같거나 작다, 짧다라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시 문제 이해하시고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듀레이션 특징 반드시 이해하셔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사례 위주여서요.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7주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